지금 패널 분들과 키노트 스피치 하실 홍성태 대전선생님께서 오시고 계시니까요. 착석하시면 바로 메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메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세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이 비즈니스의 역할과 과제입니다. 메인 세션 패널 토의를 하기 전에 먼저 키노트 스피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홍성태 교수님, 전 삼명대 대학부총장이시고 지금 삼명대학교 글로벌 대학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홍성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일생일 때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국제 기민학회 회장님이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장관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자리시켜 주시고 우리 학회 행사를 이렇게 빛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또 나와서 토론해 주실 여러 전문가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고 또 여기저기서 하여튼 포스트 코로나 하는데 또 우리는 우리 학교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최첨단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끌어나갔던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좀 키노트 스피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 다 우리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감히 첨언보완할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그리고 좀 그냥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그냥 발제를 하고 토론하시는 분들이나 또 플로어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거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아마 크게 새롭게 들리는 건 아니신데 요즘 그런데 어쨌든 제가 목차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 2020년도부터 21세기가 2000년도가 아니라 2021년에 새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워낙 우리가 2000년대서부터 밀레니엄 이래가지고 새로운 세기가 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가장 기술적인 그런 발전이라든지 됐던 것들이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분적으로 지금도 우리 원격 교육이라든지 원격 진료 같은 게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국가별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원격 교육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저희가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고 이런 표현을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철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수들이 원격 교육을 안 하면 월급을 못 받게 돼가지고 모두 다 그냥 원격 교육을 한 학기 제가 어제 원격으로 시험 넘어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했는데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상시화시켰다. 포스트 코로나가 그거 외에 별로 큰 거 없다. 나머지는 똑같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 15분, 20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짧게 제가 얘기하고 결론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는 자유와 보호
자유무역주의랑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파도를 타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 상당히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고 있죠. 이제 관세랑 연결시켜서 우리 그 최근에 뭐 트럼프 관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유무역주의 그 WTO 체제에서 같은 체제부터 거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무역주의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던 것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2020년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새로운 세대일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뭐 경제나 기술이나 정치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는 매크로를 한번 보고 엄청나게 많은 뭐 스태틱이나 이런 걸 보셨을 텐데 제가 그냥 한번 읽기만 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뭐 경제 위기라는 것들은 뭐 주지하는 바와 같고요. 근데 실제로 각 나라의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 이상해요. 저 어제도 이제 금융권에 있으신 분들이랑 예상을 얘기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기조 같은 게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G2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G0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국제적인 리더십이 없고 각자 고생식으로 지금 살아가는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기술적이나 사회적 측면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곧 라이프 스타일 얘기 나올 테니까는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여기저기 그 자료랑 뭐 보니까 뭐 주가 예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2020년 하반기 변수로 결국 코비드-19이 확산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백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랑 지금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갈피를 못 잡고 지금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세계 경제를 그냥 보호무역주의로 회귀시킨 트럼프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 또 디지털 스마트화, 또 북한 이슈라든지 또 지금 이퀄리티 문제랑 이 디스트리뷰션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회적인 공정성이랑 책임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하반기를 지금 주도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매년 이렇게 자주 보는 게 트렌드워칭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오픈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가지 정도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첨단 기술이라든지 성장 동력에 대해서 또 산업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상세계가 굉장히 발달한다. 가상 익스펜스 이코노미가 발달하고 이제 PC도 아닌 그냥 모바일에서 모든 그 상거래가 스트리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중국이 지금 그게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제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죠. 버추얼 컴패니언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친구가 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또 이제 리테일링 같은 곳에서는 이게 굉장히 쾌적하고 공간이 널찍하고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사업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멘토 투 프랙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앱상이나 여러 가지 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친구라든지 도우미 같은 역할 그리고 에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자는 증강현실 커머스라고 그러고 또 혹자는 이거를 AI 커머스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오토노머스 커머스라고 얘기를 해요. 오토노머스 커머스라고. 그래서 AI라든지 그런 발전으로 해서는 로봇과 언택트 그러니까 터치리스 상거래가 발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지금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안 쓰고 계실 때가 훨씬 지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번아웃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신적인 멘탈 웰빙을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 오픈소스 솔루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합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요즘 뭐 전염병 문제 같은 거죠.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앱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건 비슷하고요. 그래서 실제는 실제 세계에서의 어떤 스테이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의 자기의 어떤 지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앞으로는 뭐 오기 전에 이렇게 장관님이랑 그 명함도 교환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런 세계가 더 자기의 가상 세계에서 자기의 지위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샌드워칭닷컴에서 아마 다 보고 계실 텐데 굉장히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봐가지고 그냥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언론지사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얘기를 할 때는 AIO 얘기하거든요. 액티비티랑 인트레스트, 오피니언 세 가지 얘기하는데 액티비티 상으로는 집에서 노는 방식이랑 뭐 우리 골프 선수들도 뭐 집에서 뭐 여러 가지 훈련도 하면서 노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공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이용되던 공원이 뭐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든지 그리고 언택트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언택트란 말을 쓰는데 언택트는 컴플릿이죠. 컴플릿이고 언택트는 어떻게 보면은 단절을 의미하는데 요즘 그거보다는 언택트를 많이 씁니다. 언택트는 사이버상에서 연결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뭐 그런 쿠킹 클래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인트레스트와 관련돼서 구글에서 나온 그 6월과 5월에 이걸 보면 밑에 게 5월인데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가 언제 뭐 백신이 개발되냐 그리고 실제로 다시 재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베이징이 락다운되고 아무래도 중국이 하니까 그리고 텍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되는. 그러니까 지난 요게 이제 밑에 게 5월에 있었던 얘기고 위에 게 이제 6월인데 그냥 모든 그 얘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그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뭐 개인들이 건강이라든지 개인 면역이라든지 의료 바이오 그리고 그 각국의 이 나라는 어떻고 저 나라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이라든지 일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워라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워라밸은 어떻게 보면은 일과 휴식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삶을 균형을 맞추느냐 이런 거라면 앞으로는 이거를 다 재택근무가 되고 편하게 근무하고 뭐 이러면서 집에서 근무하고 이러면서 삶과 일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또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 같은 게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저희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지금 이 초중등학생들 같으면은 이제 어떤 그런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서 공부하기 상당히 힘들고 그런 온라인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 격차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가별로 아니면 모든 개인별로 각자 도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그냥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사실은 저도 매일 아침 엄청난 그 카톡을 받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나 하면 곧 망할 테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라. 그래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손해보는데 그런데 주식은 뭐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주로 뭐 바이오에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저거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경제적 공황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산 라인에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뭐 근데 스마트 공장도 지금까지는 생산성을 높이다든지 어떻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부터는 안전 때문에 이걸 한다. 더 저스티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망으로서 확대가 되고 무인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건 또 언택트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나온 건데 왼쪽은 이제 샤프라고 해가지고 시장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언택트 기관에 예상치 못한 소비 변화를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걸 쇼크라고 얘기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맥킨지에서 했는데 요쪽 요 부분 보시면은 파란 게 이제 그나마 좀 더 활성화된 산업이고
빨간 거는 굉장히 침체되는 산업 업종이라고 보면은 이 파란 파트가 여기가 특히 많죠. 여기가 많은데 여기 주로 집에서 하는 뭐 하우스홀드 서플라이라든지 퍼스널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소비가 늘고 뭐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 국가별로 따지면은 한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면에서 이런 국가들은 요구 분야에 있어서는 실적이 오히려 더 높다 이런 걸 이제 맥킨지 컴퍼니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 또 그거 아실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해야 하느냐 그랬을 때 뭐 CEO, CTO, 코비드-19 했어요. 코비드-19이라고 그냥 우스개로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최근 기업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페이지 딱 나눴는데요. 첫째 그 이비즈니스에서 특히 우리 이비즈니스 학회랑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뭐 재현을 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구체화된 연구를 얘기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결국 이 비대면 커머스라든지 플랫폼 지속 성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뭐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그 컨텐츠 주식이나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볼 거냐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충족 욕구를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우리 결국은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나오는 그런 걸로 해결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학회에서도 점점 더 이제 기술과 어떤 우리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지금까지 그렇지만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그 외국 논문에서나 뭐냐 하면은 그 사이버상에서의 어떻게 서비스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제고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니치 시장은 저희가 보면은 실제로 이 최근에는 주력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시장보다도 어떤 뭐 중고 시장이라든지 어떤 세컨핸드 마켓 있죠. 아니면은 뭐 시니어 마켓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장들이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비즈니스도 굉장히 여러분들 뭐 당근 마켓이라든지 뭐 최근에 파라바라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사업자들이 벤처 사업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회나 비즈니스를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매크로한 측면에서 글로벌한 측면에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랑 환경 변화 대응을 우리 학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무역을 기반으로 하니까 어떤 세제 문제라든지 그 보호무역주의 됐을 때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학회가 지식공동체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비즈니스 대상을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마케팅에서 얘기할 때는 제품 서비스 외에도 한 10가지 얘기해요. 뭐 인력, 사람이니, 뭐 아이디어니, 재산이니, 뭐 경험이니, 뭐 장소니 얘기하는데 확장하는 문제, 그리고 고객 기반이라든지 고객층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제가 그 나중에 좀 연구 테마로 대상과 고객과 기술 세 가지 축에 이렇게 좀 세 가지 축에 맞춰가지고 성장 기회를 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회지에 논문도 좀 내고 그런 걸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이 비즈니스 영역이 이제 그냥 주류로 그냥 예전 같이 지원이라든지 새로 신생이 아니라 주류의 어떤 연구 주제와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관행이라든지가 풀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역할을 해서 합의도 노출하고 또 조정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원격 의료라든지 뭐 이런저런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비즈니스 영역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건데 공공 서비스도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또 데이터 중심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랑 마지막으로 결국은 융합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유통이랑 물류 같은 게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데 가장 기본은 결국은 크게 바뀐 건 없고 솔직히 좀
도전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고객한테 제대로 가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 쿠팡에서 뭐 이렇게 가입자들 뭐 이렇게 깃발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고객한테 져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또 가맹점이랑 뭐랑 싸우는 게 뭐 그런 문제 해결 안 된 것들 이게 누가 과연 포털업자가 책임이냐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비즈니스 업체가 책임이냐 고객의 그 어떤 손실이라든지 그걸 누가 그런 게 다 고객 위주로 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고객 가치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그러면서 로컬한 해가 아닌 글로벌한 해를 추구하는 게 저희가 그러면서 지식공동 플랫폼으로 나가는 게 저희 학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냥 비디오연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디오연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 패널 토의를 해주실 우리 산학관원에 계신 패널 분들 올라오셔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2시 반부터 지금 다른 세션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소개는 좀 띄워놓도록 하고요. 예, 저희가 지금 산학연관원에서 한 분씩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홍선태 전 부총장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이비인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얘기를 화두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이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 비즈니스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기회가 될지에 대해서 한 2분 정도씩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쪽을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 재반장 이민구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 세관의 어떤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교수님의 발제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4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4가지 P, 4P로 요약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P는 아무래도 people, 결국은 이걸 진행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조직. 그래서 우리 이제 세관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세관, 또 중국 세관, 그다음에 전 세관을 아우르는 세관신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 표준을 올해 2월달에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승인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세청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고, 지금 이제 이걸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자선거회과를 하반기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P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과정. 그래서 이게 여러 업체들이 이관계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단순하게 절차를 줄이고 항목들을 줄이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업체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57개 항목을 27개 항목을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7월달에 관련 고시를 지금 개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몰, 그다음에 또 운송업체 같은 특송업체, 그리고 뭐 선사, 뭐 관세청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통관 그 플랫폼 그 시공 운영을 지금 일단 개발은 됐고 시공 운영을 지금 하반기부터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한 업체들이 한정적인데 갈수록 이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플랫폼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플랫폼의 시대로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설계는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관련해서는 수출 플랫폼 그걸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개발했고 지금 하반기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각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한 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이제 주문자들이 가격과 뭐 수량 이런 주문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업체가 또 그걸 다시 받아서 또 세관에 수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에 주문하는 그 내역들이 바로 이걸 세관에 수출 신고가 되도록 합니다. 바로 얻었으면 거기 이제 데이터 조작이 발생하면 안 돼. 거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 그다음 특성업체, 세관, 3자 간에 있어서 선박 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을 문제가 있는데 그 업체가 편리하게 선박에 실려졌다고 세관에서 확인이 되면 굳이 뭐 업체가 세관에 신고를 안 하도록 여기에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거의 되어서 개발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양자 기술이 지금 다시라기보다는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변화 발전하는 기술들을 잘 기반으로 해서 저희 세관, 관세청 그리고 그 여러 영역에서 또 민간 영역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이 비즈니스가 계속 확대가 되어서 국가의 부가 좀 많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퀄컴에서 BC 담당하고 있는 김재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처음 이 BC 학회에 초대받아서 되게 영광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반도체 관련된 좀 시장 추이를 소개해드리게 되게 영광입니다. 일단 저는 31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있다 보니까 반도체라는 게 뉴 마켓 트렌드라든가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부침이라든가 또는 시장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피드백이 있는데요.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일단 저는 이제 한 5분야 정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산업 인더스트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시장을 보는 시장, 반도체 시장이 제일 큰 데가 스마트폰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몇 대나 팔릴 것 같습니까, 이번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되죠? 몇 대나 팔릴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15억 대에서 한 18억 대 팔립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가용 연령을 본다면 전체 한 50억 인구가 45억에서 50억인데요. 2년 주기가 이제 너무 섰어요, 벌써.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많이 팔렸는데 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이제 정체되지 않겠지만 한 2년 주기로 해서 계속 수요를 유지할 건데 다만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유통 채널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팔릴 거고, 홍보도 그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강화될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5G 쪽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속도가 트래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G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폴컴에는 좀 호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시장인데, 자동차 시장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한 20% 정도가 수요가 감소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차를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적어지고, 다만 콘텐츠 분야 쪽은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에이전스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반도체 ASP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줄 것 같지 않아요. 1억대가 생산이 아니면 8천만 원 줄었지만 ASP가 올라가서 그 시장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 경제가 그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는데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전 부분 TV, OTT 쪽인데, 아무래도 가전 쪽은 꾸준히 이제 수요가 좀 늘어왔는데, 위생이라든가 또는 안전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전의 프리미엄 가전이 더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 세척기라든가 건조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 같고, 특히 OTT 이제 넷플릭스에서 많이 떴지 않습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쪽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저희도 또 시장이 커질 거로 보고, TV는 뭐 꾸준히 갈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쪽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제일 코로나 이후에 혜택 받은 데가 클라우드 컴퓨팅 쪽이에요. 서버죠, 데이터 센터. 과거에는 해질 무렵 이후에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하루 종일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전으로 관계없이 점심시간 게임도 많이 하는 거고, 또 온라인 교육도 많이 하는 거고, 또 동영상도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집에 재택근무만 해서 계속 비교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부가 가치 반도체가 필요해요. 인텔, 엔비디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수요가 늘 거고, 각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확장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비대면 온텍, 온텍 이런 쪽이 언택 하는 쪽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바이오죠. 그동안 반도체는 바이오 쪽은 되게 큰 시장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센서 쪽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보면 향후 반도체 어떤 기업이 그 시장의 강자이고 또 거기에 수요가 부침에 따라서 또 한번 재배될 것 같고요. 그동안 반도체가 한 476빌리언, 우리 한 550조 정도 시장이 되는데, 메모리 시장이 한 25%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도 75%인데 메모리는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나 SK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서버 같은데, 또는 뭐 OTT 쪽 계속 메모리 기용 스마트폰도 더 커질 것 같고요. 비메모리 쪽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퀄컴이나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T라인이나 수익 경쟁이 아마 2, 3년 더 바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도입니다. 현재 한정대학교에서 비서비스 선생님 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산업업 중소기업 정책개발원, 영어로 키스미를 설립해가지고 중소기업 정책 현장과 가장 가까이서 작동되고 있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키스미를 소개를 드리면, 키스성은 아시죠? 미인계 나미도 되고, 우리 여기에는 SM입니다.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사랑용 해주세요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우리 중소기업 정책개발 많이 활용해 주고요. 오늘 좋은 주제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01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에 제가 한국 무역업 지역이
사이버 무역 표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이윤재 회장님하고도 그 당시부터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 무역협회 무역 자동화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했었어요. 저는 그걸로 부족하고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이커머스를 국제적으로 먼저 자리 잡는 게 세계 1등을 하는 거다. 그래서 주장을 해서 우리 정부에서 협회에서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그거 아닌데 민간에 대한 건데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으로 그 당시에 앞선 것이라면 세계를 수도났을 텐데 참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비즈니스 학회에서 너무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와서 잘해주셨고요. 우리 전반적으로는 잘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확산시켜서 우리 일자리를 늘리고 결국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취약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만약 연구를 해주시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이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무엇부터 우리가 어떤 원리 원칙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세 가지로 그동안에 정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여튼 중소기업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도 스피드업이다. 속도를 그냥 스피드만 유튜브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스케일업입니다. 중소기업도 이제는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네트워크 플랫폼 방식으로 스케일업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이 비즈니스도 스케일업의 핵심적인 원칙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역시 또 중소기업 분야는 새로운 분야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이 부분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비즈니스 분야도 스타트업의 핵심적인 원칙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중소기업 정책 개발을 해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오늘 발표된 기조와 관련 내용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중소기업 살린다기가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소조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 앞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한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개별 기업의 프로세스를 단순히 스마트 한다고 해서 기업이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업 전체로서 생태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한 게 스마트 제품, 그러니까 제조이 스마트 안 되겠어요. 중도 제조이 안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업 한 20만 개를 연결시켜서 이 중개기관으로 우리 공공기관이 나서가지고 소위 스마트 제품 혁신 사업을 도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비즈니스 학회에서도 이런 소위 스마트 팩토리만 아니고 전체 생태계를 경쟁력 높이가는 스마트 제품 혁신 쪽에 방역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요새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의료 복지 분야라든지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감축해보자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돈도 지원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없죠. 이거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새로 살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걸 잘하려면 개인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언택트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 안 하거든요. 아무나도 정부가 돈을 내도 안 해요.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트코인, 코인을 도입해가지고 블록체인 도입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코인을 지불하는 모델을 도입을 해서 이걸 지금 채용 인류도 본격적으로 작동이 앞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이 되면 새로운 시장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아톰이라고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우리 한국에서 이게 요금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소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유통기업이죠. 이 기업을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과 연결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스타트로 해도 이게 혼자 생존하기 어려우니까요. 이걸 생존시키려면 결국 그런
글로벌 유통 기업하고 그 기업이 직접 나서서 우리 중소기업을 스타트업 시켜야 이게 바로 국제적으로 생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그쪽 아토매틱과 협의해서 추진력을 나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게 지금 데이터 산업이 그 개정된 이후로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 그 마이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모든 개인,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 데이터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컨설턴트들도 지금 어떻게 나를 정확히 내 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축적해가지고 데이터를 팔고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시장만 열어진다면 본인은 직장에 들어갈 때 높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 데이터를 통한 플랫폼 연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비즈니스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벤처 중소기업부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알렸던 게 1인 창조기업이라고 법관이 제가 이제 그때 만들어 나왔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전혀 변화가 없고 옛날보다 더 못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놨으면 뭐가 1인 창조기업이 우주순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전혀 옛날보다 더 못해졌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옛날 10년 전 그때 모델 산업과 1인 창조기업 육성시키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냥 공간에 빌려주고만 이러고 있으니까 위협구가 뭐 이러고 보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그 부분도 우리 학회나 우리 밖에서 많은 압박을 줘가지고 1인 창조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한국 개미 분장이 뭐 수천만 개가 생겨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가 구축되기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비즈니스 학회에서 적극 연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명제 김학원 인사입니다. 홍 교수님도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쭉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잘 보여주셨고 지원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플랫폼의 지속 성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올해 초서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증시가 가장 많이 시가총액이 오른 그 기간 동안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위가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지금 485조 원 정도. 이게 참고로 삼성 시가총액이 오늘자 제가 아까 체크해 보니까 315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오른 시가총액이 삼성 시가총액을 넘었어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MS인데 MS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윈도우 MS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원격 근무 솔루션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거의 300조 원 이상 시가총액이 올랐고, 그다음에 애플, 뭐 이런 식입니다.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텐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랐는데, 여기서 20위권까지 쭉 보면 뒤에 뭐 이제 중국 업체들 뭐 진동닷컴이니 알리바바니 이런 업체들이 따라요. 근데 100개 업체 대체적으로 오른 시가총액이 오른 걸 보면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비즈니스가 플랫폼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홍 교수님이 지적한 플랫폼의 지속 성장을 우리가 이제 계속 주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이 지금 가장 핫하게 발전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O2O라고 해서 그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통계만 지고 있는데 과기부 통계를 보면 O2O 업체가 2월달에 자료를 낸 거 보면은 거의 3조 원 정도 이제 O2O 업체들이 매출을 했고 거래 시장, 거래 매출이 아니라 그 업체들이 거래한 게 거의
100조 원에 입법을 했어요. 90몇 조 원 정도 됐는데 그 앞으로도 근데 이 시장이 계속 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플랫폼 중심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가 발전을 할 텐데 지금 국병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계에서도 우리 이제 언론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게 오늘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드는 담당 그 송상민 국장님이 진짜 잘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입점 수수료율이라든가 판촉비를 막 강제로 떠안긴다든가 뭐 이런 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시정하려고 법을 만드는데 이게 잘못 이제 법을 만들면 이 비즈니스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무슨 시도라든가 이런 것이 규제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비즈니스 학회에서 이거를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존에 이제 그 규제법을 보면 그 공정거래법 그 특별법에 뭐 유통산업법이나 유통거래법이라든가 그 특별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서 그 규제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플랫폼 규제에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 이게 안 돼서 진짜 이 공정이 생각대로 새로운 특별법, 공정거래법의 새로운 특별법이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플랫폼의 그 진화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플랫폼이 지금 보면은 지금처럼 하나의 거대 플랫폼이 작은 서브 플랫폼들을 먹어치우는 M&A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먹어치우는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그 큰 플랫폼, 그러니까 범용 플랫폼, 네이버라든가 구글 이라든가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범용 플랫폼이 있고 그 범용 플랫폼이 커버하지 못하는 아까 훈씨 말씀하신 니치 마켓, 그러니까 카테고리 킬러들의 플랫폼들이 나와서 생존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생존을 못하고 결국 범용 플랫폼이 그것을 흡수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재미있는 주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분 전문가분들의 말씀 다 들었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홍순태 정부총장님께서 발제하셨습니다.